네, 일단 실험실 학생 안전 약속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안전하겠지만 가장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과학 실험실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안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잡담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 송곳, 유리기구 등 위험한 물건은 조심스럽게 다뤄주면 되고, 자, 실험 진행이에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면 무리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실험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잘 따라줘야 합니다. 이 실험 기구를 이렇게 다루세요라고 방법이 지정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항공법이 언제 빨리빨리 개정이 되죠? 생기고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가 없었다가 그때 누군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제 비행기를 납치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엑스레이 검사가 시작이 된 거고, 여러분들 국내나 국제선 탈 때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여러분들 짐을 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신체에도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하죠. 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험 기구의 조작 방법 등도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따라주면 됩니다. 자, 화학물질 맛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실험하러 언젠가 갔는데 막 노란색, 녹색, 뭐 푸른색 막 파워에이드 같은 맛있는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맛있겠다고 꿀꺽꿀꺽 삼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먹었는데 하필 그게 강한 산이 염산이나 황산이야. 그럼 나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녹아내립니다. 먹었던 그 입술, 치아, 혀 다 녹아내리면서 꿀꺽 삼키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식도를 다 녹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아프고 아프다가 죽겠죠. 근데 한 번에 고통 없이 댕강 이렇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어요. 왜냐면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대부분에 어떻게 죽는 방법? 어떻게 사망을 하게 고통스럽게 되냐면 그 피부가 녹아내렸다는 얘기는 외부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장벽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요 피부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수많이 있었던 세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막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우리 몸에 더 빠르게 잘 침투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이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을 면역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잘 없애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크게 다치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클립스 얼른 줘. 무슨 맛이에요? 기본 맛인가요? 오케이. 자, 그 이클리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어요, 알죠? 네. 저요. 자, 왜 설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누가 이거야, 얘들아. 그 생명과학은 별게 아니고 내가 이클리스를 봤어. 거기 어떤 문구가 있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하면 그걸 찾아보는 게 생명과학에서 나중에 발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했지? 맞아요. 그 피부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우리 면역 체계가 그걸 막 열심히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균이 우리 몸에서 계속 증가하겠죠. 우리 음식물들을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우리 몸도 그렇게 되면 세균에 의해서 썩게 되는 거예요. 피가 썩는 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에 걸리게 되면 장기들도 손상이 계속 가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험실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전, 후, 실험 때 주변 정리 정돈을 잘 해줘야 되고, 자, 전기 안전,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 및 전기 배선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전되면 왜 안 좋죠? 따가워요. 왜 따갑죠? 왜 죽을 뻔하죠? 왜 죽게 되죠? 강한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면 죽어요. 왜 죽어요? 물이 있어서. 물이 있으니까 전기가 잘 흐르죠?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놀라서. 놀랍니다. 놀란다는 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일단은 심장박동이 멈출 수 있어요. 왜냐면 심장박동도 다 신경 신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는 감전된 사람은 전기가 들어간 구멍 하나 나간 구멍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되게 멀쩡한 데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 전기가 우리 몸을 통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다 쉽게 생각하면 타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냄새 확인할 때 내 앞에 시약병이 있어요. 이거를 바로 코를 대고 맡으면 어떻게 돼요?
황산기체가 우리 코로 바로 들어가지고 코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맡아줘야 돼? 멀리 내 팔 정도 길이에서부터 이렇게 바람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맡아주면 됩니다. 자, 가열 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 실험대를 떠나지 않고 가열 시에 밀봉된 상태로 가열하면 될 거 아닐까요? 왜 안 되죠? 왜 터지죠? 압력이 왜 높아지죠? 열을 받으면 왜 팽창하죠? 그러게요. 왜 팽창하죠? 그렇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공기 속에 있던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벽을 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 유리벽이 한 번에 이걸 못 이기면 금이 살살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팡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유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눈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은 어떻게 되겠어? 박혀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뜯은 후에 가열하고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는 절대로 불로 가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금이 안 보여요. 눈금이 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고 만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요? 요거. 가열한 거를? 그 다음에 얘네들 특징이 뭘까요? 눈금 실린더, 뷰레, 피펫이에요. 질량 재는 거야, 길이 재는 거야, 부피 재는 거야? 부피요. 부피 재는 거죠. 부피를 잴 거야. 내가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얘 자체의 부피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유리 가열하면 팽창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식으면 더 빠르게 수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측정할 때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실험방에 있었어요. 그때 이 부피를 재는 애들은 너무나 정교해야 되고 정교해야지 실험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 할 때도 안을 솔로 안 닦았어요. 안에 내부가 솔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긁히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세제를 넣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염산통에 오랫동안 담가 둔 다음에 얘를 증류로 몇 번 씻어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를 측정하는 애들은 불로 가열하거나 그 안에 내부의 부피가 변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실험복을 왜 착용할까요? 옷에 튀면 안 지워져서. 옷에 튀면 안 지워져서. 맞아, 여러분 옷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실험복이면 나한테 뭔가 튀었을 때 빨리 벗을 수 있어야겠죠. 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보호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복을 잘 입고 있어야 되고 특히 머리가 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내 머리카락이 쭈르륵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염산에 칙 하면서 이제 오징어 타는 냄새가 촥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을 한다, 실험 일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머리가 긴 학생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실험복 안에다가 넣어서 입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약은 적당량 덜어서 쓰고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시약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염돼서.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이죠. 좋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군요. 그래요. 이미 밖에 꺼내놓은 이 시약들은 외부에 의해서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얘를 원래 시약병에 담으면 그 원래 있던 시약병들도 다 오염이 돼서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누가 선생님 못 보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화재 나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돼? 선생님한테 먼저 알리세요. 선생님 여기 불 났어요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할까? 다 나가세요.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나가고 선생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그럼 이제 뉴스에 뜰 거예요. 어떤 무슨 고등학교에서 과학실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선생님 사망했다. 그럼 여러분한테 인터뷰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먼저 대피시키시고 본인의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불을 끄셨습니다. 선생님 수업도 너무 잘하셨고 생기부도 너무 잘 써주셨고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죠. 선생님도 여러분 생기부 쓸 때 안 좋은 내용 최대한 안 쓸 건데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안 좋은 거 다 빼세요. 알겠죠? 말이 너무 많아요. 잡담이 너무 많아요. 절 괴롭혀요. 빵 먹었다고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약간
이 무슨 소리지? 때마침 안전교육 하는데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잠깐만 밖에 보고 올게. 아마 다행히 다른 층에서 올리는 것 같고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죠? 원래 그렇지만 여러분들 벨이 울리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건 알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고 화재 발생하면 선생님한테 바로 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실험 기구, 유리 기구들 많을 거예요. 그럼 사용하다 보면 깨질까 안 깨질까? 당연히 깨져요. 그다음 시약 당연히 쏟을까 안 쏟을까? 당연히 내가 잘해도 쏟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도 쏟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선생님한테 숨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바로 알리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유리기구 깨진 거 다시 사면 돼. 시약 쏟은 거 닦고 다시 사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졌다, 쏟았다 이런 바로 선생님한테 알리고 같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사건 사고가 조그만 게 있어도 선생님한테 알리고 이런 거 절대 혼내지 않아요. 알겠지? 여러분들만 안 다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했는데 혹시 나 여기에 하나라도 동의 안 한다 있어요? 자, 없으면 여기에 본인 학번 이름 쓰고 수강 과목명에 생명과학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들었고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이름 쓰고 오늘 날짜 3월 6일 쓰고 본인 이름 정자로 이렇게 서명해 주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넘기세요. 네. 네. 닭곰탕, 파인애플 비엔나. 또 뭐 있지 오늘 급식? 석박지, 딸기. 좋아요. 오늘은 비엔나를 다 털어야겠고.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에 드는 메뉴가 뭐예요? 반찬 중에? 없어요. 뭐 딸기 그다음 비엔나 안 좋아합니까? 파인애플이 있어서. 익힌 파인애플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파인애플 피자도 안 먹습니까? 그거는 먹어요. 아, 그건 먹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나갈 거고 여러분들 학습지랑 그 다음에 교과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우리 교과서 한번 봅시다. 단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단원은 생명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중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단원에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생명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 개체, 개체군, 군집들은 이 생태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생물끼리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극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이 신경에 대한 이 전기 신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인체 면역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에서는 첫 번째는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인데, 유전자, 염색체, DNA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손에게 이 정보들이 물려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은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 분지가 그 가지치기가 되면서 진화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통합과학을 수능을 볼 건데 그래도 생명과학을 들었으면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생태계는 어떤 거다라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나요? 네. 배웠을 텐데, 그쵸? 이게 1단원은 이제 통합과학과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경 전달, 그 다음에 방어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아니요. 얘는 그래 통합과학과 연계가 크게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DNA, 헥스단, 뭐 RNA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수능을 볼 때는 생명과학 분야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 이게 뭘 것 같아요? 이끼. 이끼라고 적혀 있나요? 예.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식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년에 겨우 몇 미리 정도만 자랍니다. 그럼 얘가 우리 눈에 보이기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얘도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학습지를 펴고 여러분들 1페이지 학습지 1페이지에 여기 칸을 적어보세요. 살아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 정답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지금 생명과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생명, 살아있다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누구는 이제 숨을 쉬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누구는 움직여야 된다 혹은 누구는 심장이 뛰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지 1페이지에 살아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1분 뒤에 검사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자유롭게 적으면 되고 적어봤나요? 자, 혹시 내가 생각하는 생명 살아있다 라는 것은 이런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정답이 없어요. 이걸로 뭐 수행평가 점수도 안 들어가요.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맞아, 아직 선생님 결혼도 안 했어요? 선생님은 결혼도 안 했어. 앞으로 자손을 못 만들어. 선생님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능력이지 않을까. 선생님은 지금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애를 낳을 생각도 지금은 없어요. 능력은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한 명만 더. 선생님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선생님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른가 같은가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네? 네. 저 아직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까? 그래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정의는 당연히 다 맞겠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니까. 근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생물은 이렇게 보이는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생명체, 살아있다,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발생하고 성장해야 되고 생식과 유전을 해야 되고 적응과 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입니다. 세포가 뭐예요?
세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그쵸? 작은 거.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올라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쵸? 선생님은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약간 계란 같은 게 떠올라요. 계란을 딱 깨면 거기에 흰자가 있고 가운데 노른자가 있는데 이게 마치 핵막 안에 있는 세포질, 그 다음에 핵,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의 특징은 이 계란 후라이 같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세포는 왜 이 세포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왜 지었을까? 아까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가 누군가 얘기를 했죠? 이 세자가 가늘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가 거품과 같은 거예요. 되게 작은 거품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세포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자, 물질 대사 들어봤습니까? 네. 언제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죠? 혹시 작년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물질 대사가 뭐죠? 그렇죠. 이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도 너무 좋고, 혹은 이 정도 느낌만 가져도 돼요. 일단은 생명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생명체가 필요한 물질이 있겠죠.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해? 물질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쪼개서 얻거나 쪼갠 걸 다시 합쳐서 얻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정의를 설명하면 잘 설명해준 대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과 물질 사이에 화학 결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화학 결합이 서로 달라지는 것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을 쪼개야 돼. 그럼 이 두 물질 사이의 결합을 쪼개줘야겠죠. 물질을 합쳐야 돼. 어떻게 돼? 두 물질 사이 결합을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합시다. 뭐가 관여해요? 네. 뭐가 관여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관여해? 에너지? 물론 에너지의 출입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 되게 조용하게 효소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맞아요. 효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자극에 대한 제한 반응과 항상성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를 빵 칩니다. 그럼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가마요. 눈을 왜 감지? 내가 박수를 쳤을 때 쫄보라서. 쫄보라서. 왜 눈을 감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왜 눈을 감아야 되죠? 갑자기 불면? 눈을 보호하고. 그렇죠. 정확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박수를 딱 쳐요. 그럼 갑자기 거대한 손이 와가지고 앞에서 축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항상성은 뭘까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렇죠.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뭐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체온, 우리 몸 36.5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혈액순환. 혈액순환? 혈압. 혈압도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박수. 그렇죠. 심박수. 그 다음에 인슐린의 농도. 좋아요. 여러분이 나온 이것들이 다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체온, 그 다음 우리 몸의 삼투압. 삼투압 혹시 들어봤어요? 그게 뭐죠? 삼투압이?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혈당량이 있어요. 혈당량이 뭐죠? 혈액에 있는 당의 그치 양이 일정해야 돼요. 알겠죠? 왜 일정해야 될까? 첫 번째 체온부터 가봅시다. 체온은 왜 일정해야 되죠? 그래야 물질. 왜 그래야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죠? 그렇게 진화해서. 그렇게 진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선생님이 뭐가 관여한다고 했냐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어요.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뭐 생각하냐면 계란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계란을 익혀 먹을 거야. 그럼 얘를 후라이를 해요. 그럼 투명했던 흰자가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변하죠. 단백질에 열을 가하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거를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변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열을 가하면 변성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계란 후라이를 다시 식혔어. 다시 원래 투명하게 되나요? 안 돼요. 한번 열을 받아서 변성이 된 단백질은 열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일으키는 항상 효소가 관여해요. 효소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근데 얘는 40도씨만 넘어가도 변성이 돼. 우리 몸이 체온이 40도씨가 넘어가면 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우리 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우리가 필요한 ATP가 안 만들어져. 심장이 필요한 ATP가 안 만들어져. 심장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퀴즈. 체온은 어디에서 재도 다 36.5도일까요? 아니요. 아니지. 지금 춥잖아. 내 피부 재면 36.5도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뭐가 기준이야? 36.5도는? 귓속 귓속. 왜 귓속이지? 체온이 가장 변화가 적어서. 그쵸. 원래는 가장 내부의 체온을 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심장이 꽂아가지고 그래서 체온 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체온을 재는 거예요. 고막에 또 혈액이 흐르니까 거기서 재는 거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피부에서 잴 때. 그 다음에 항문에서도 잽니다. 왜냐면 항문 끝에 여러분들이 가장 혈액이 많이 몰려 있고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문에서도 체온을 재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36.5도는 뭐 기준이야? 우리 몸 내부의 기준이에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발생과 성장입니다. 발생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는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 대사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거고 내가 커가는 것도 이 개체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개체를 유지하는 특징이라고도 묶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종족 유지에 대한 건데 생식과 유전이에요. 생식이 뭐죠? 그렇죠.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전은 뭐예요? DNA와 관련이 있어. 우리가 쓰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DNA죠. 얘네들은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유전이 뭐야? 그래서 흉기를 전달하는 그렇죠. 누구한테? 그렇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응과 진화예요. 혹시 작년에 계속 이제 통합각 내용 계속 끄집어낼 건데 작년에 자연선택설 배운 적 있나요? 자연선택설이 뭐예요? 자연이 선택한다는. 그렇지.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선생님도 딱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이 누구 선택하는 거야? 생존에 더 유리하게. 그렇지. 생존에 더 유리한 애들을 선택을 해서 살아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만 자손을 낳을 수 있겠죠. 자, 이거예요. 이 생물들은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대량 생산. 대량보다는 좀 더 다량. 그 비슷한 단어야 앞에. 과해. 과잉 생산 혹시 들어봤어요? 개체를 과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지금 다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 홍채의 색깔, 뭐 속눈썹의 개수 이런 거 다 다르죠?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개체들 사이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개체 변이라고 해요. 그럼 자손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 개체들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태어났어. 그런데 이미 자연이 품어줄 수 있는 개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아? 그 자연에서 가장 잘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만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집단이 전체적으로 다른 생명체로 다른 느낌으로 변해요. 이런 것들을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나 한 사람, 개체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종족을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치?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내 종족의 특징을 계속 자손한테 물려주고 얘네들이 환경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들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이에요.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많이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걔네들 생명체입니까? 아니에요. 왜? 뭘로 구성이 안 돼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진짜일까? 아니요. 왜 아니지? 여기서 어떤 단어 때문에 좀 걸려. 그렇죠. 모두.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 다 봤습니까? 과학자들이 모든 생명체 봤을까요? 세포를 유전인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문장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을까? 반지적 추론. 잠깐, 기납적 추론 그 다음에 아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너무 정확했어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기납적 탐구 방법 혹시 과탐실이나 통과해서 배웠나요? 네. 연역적 탐구 방법 일단 뒤로 빼고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얘가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많은 걸 관찰하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끌어내서 법칙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죠? 세포도 이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졌다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식물을 관찰했어. 대부분의 식물을. 그랬더니 이 대부분의 식물이 뭐를 가지고 있냐? 대부분의 식물이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들을 관찰했어. 그랬더니 이 동물들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지. 식물과 동물이 다 세포로 되어 있네. 그래서 세포설이 나와서 지금은 이 생명체가 모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납적 추론에서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관찰하지 않고 많은 것을 관찰해서 끌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예외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기납적 추론 방법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이 S자로 꺾인 새가 있고 얘가 오리보단 좀 더 큰데 하얘.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얀색 새다 해가지고 백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검은색 백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흑조라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기납적 이 추론 방법에 대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들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지?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해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구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를 봤을 때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내가 지구가 움직이는 걸 느껴?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죠. 그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설이야?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이었어요. 그때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에는 천동설이 과학이었지. 그게 맞다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과학자들이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성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무슨 설로 바뀌었어?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설로. 됐죠? 이렇게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배웠던 과학은 그게 참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참이냐면 지금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생명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배우는 과학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맨 처음 발견했던 세포의 모습인데 세포는 맨 처음 누가 발견했을까요?
혹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안 들어봐서 상관없어요. 원래는 고3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심심해가지고 자기가 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코르크를 관찰했어요. 여러분 코르크가 뭘까요? 코르크? 와인. 혹시 와인을 자주 드시나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그 TV나 이런 데 나오는 와인병을 보게 되면 이 나무같이 생긴 마개가 있어요. 이게 코르크인데 사실 코르크는 나무 껍질 안쪽에 있는 두꺼운 층을 코르크층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만든 뚜껑인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참나무의 코르크층을 관찰을 했어. 이걸 확대를 했더니 요런 조그만한 방 모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세포로 명명을 했어요. 이 세포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세포는 셀입니다. 왜 하필 이런 방을 셀이라고 했을까요? 작아서. 작아. 이때는 약간 중세 시대였는데 카톨릭이 많이 믿던 시기였어요. 유럽은 대부분 카톨릭이죠.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은 종교인이라서 이 항상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항상 다스리고 사유재산을 취하지 않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독방을 하나씩 수도원에 지어줬어요. 이 독방의 이름이 셀이었어. 근데 봤더니 이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세포의 발견은 이때 로버트 훅이 참나무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면서 벌집 모양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세포의 구조는 여러분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많이 나오는데,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왼쪽이 동물 세포예요, 오른쪽이 동물 세포예요. 왼쪽. 왼쪽에 동물 세포 써 있으니까 동물 세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그래요. 동글동글하고 얘는 약간 각져. 각져 있죠. 이 각져 있는 얘를 뭐라 그러지? 그쵸. 얘는 뭐라 그래요? 세포막?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는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지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동그란 핵이 들어있고 이 안에 공간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식물 세포는 여기 겉에 단단한 벽 구조물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세포벽이 왜 있어야 될까요? 피부가 없어서? 자, 우리 몸에 뼈대가 있는 이유는 뭐야? 지탱하려고. 식물은 뼈대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세포 하나를 단단한 벽 구조물로 둘러싸가지고 층층이 벽돌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가? 엽록체 보이나요? 잎에 있는 녹색 물체라서 엽록체인데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질 대사는 어떤 게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광합성. 좋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 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핫도그 모양처럼 생긴 거?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무슨 호흡? 그쵸. 세포 호흡이 뭐예요? 세포가 숨쉬는 거. 그 세포가 뭐에 숨 쉬는 거 어떤 과정이에요? 얘가 에너지 어떻게 만들죠? 산소. 그 다음에 분해해서.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엽록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